지난주에는 술의 부류에 대해서 설명을 했습니다. 그리고 누룩을 이용한 탁주와 약주의 제조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했고, 와인에 대한 제조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했습니다. 오늘은 이어가지고 맥주를 제조하는 방법과 위스키 브랜디에 대한 내용으로 수업을 시작하겠습니다. 네, 오늘 수업은 맥주의 제조 방식에 대해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맥주는 우리가 이제 보통 비어라고 불러주고 있습니다. 맥주 하면 생각나는 것이 이제 보리로 만든다, 이렇게 다들 알고 있죠. 그래서 보리 맥자를 사용해서 우리가 이제 맥주라고 이렇게 이제 부르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보리를 사용한다고 하는 것은 그 원료로 이 보리를 사용할 수 있고, 그 원료 중에 그 메가, 엿기름이라고 불러주죠. 영어로는 올트라고 이제 불러줍니다. 보리 속에 있는 전분을 이용해서 이제 술이 만들어지는 거죠. 이제 보리 속에 있는 전분을 먼저 이렇게 당으로 바꿔줘야 됩니다. 그래서 전분을 당으로 바꿔주는 이 과정에 이 메가를 쓰는 겁니다. 보리 자체에는 전분을 분해할 수 있는 효소가 들어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보리 종자를 발화시키게 되면, 즉 보리 종자를 발화시킨 메가 속에는 아밀레이스라는 전분을 분해할 수 있는 효소가 존재하기 때문에 전분을 당으로 바꾸게 됩니다. 그래서 맥주라고 하는 것은 이 메가를 사용하기 때문에, 즉 보리를 사용하기 때문에 우리가 전통적으로 이제 맥주라고 불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당이 만들어지면 여기에 그 효모를 이용해서 술이 만들어지는데 맥주가 되겠죠. 맥주의 역사는 한 5,000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이미 5,000년 전에 이 맥주를 만들어서 마시던 거죠. 유럽에서, 영국에서 이러한 그 보리를 이용해서 맥주를 만들어 봅니다. 그래서 맥주는 그 발효 방식에 따라서 크게 두 가지로 분류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상면 발효 맥주가 있고요, 하면 발효 맥주로 나누어집니다. 또 가열 처리, 효모의 그 사멸 정도에 따라서 우리가 이제 생맥주하고 병맥주로 나누는, 여기 사실은 뭐 캔맥주도 여기에 포함되겠죠. 이제 발효 방식에 따라서 이제 상면 발효 맥주, 하면 발효 맥주라고 불러주는데, 일반적으로 예일 맥주, 라고 불러주기도 하고, 아니면 라거 맥주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이 상면 발효 맥주는 5,000년 전부터 만들었던 역사가 깊은 맥주가 예일 맥주고, 하면 발효는 19세기 한 중반부터 만들었던 맥주이기 때문에 예일 맥주의 역사가 훨씬 깊다 하는 것을 먼저 말씀드리고, 이 상면 발효 맥주와 하면 발효 맥주의 차이점은
이 효모가 결국은 당을 이용해서 술을 만드는데, 즉 맥주를 만드는데, 상면 발효 맥주 같은 경우에는 효모 자체가 위로 떠버려요. 발효 과정 중에. 이 발효 탱크가 이렇게 있으면은 위쪽에 그 효모가 떠가지고 발효되는 방식. 이것이 상면 발효 방식이고, 하면 발효는 이 밑바닥에 이렇게 맥주가 만들어지는 과정에서 사용되는 효모가 밑바닥에서 발효가 되는 탑이냐 보텀이냐를 가지고 우리가 이제 상면 발효, 하면 발효로 나누게 됩니다. 먼저 그 상면 발효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보게 되면, 이것을 보통 그 예일 맥주라고 불러주는데, 이것은 그렇게 올바른 명칭은 아닌 것 같습니다. 예일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상면 발효 맥주의 대표 브랜드를 얘기하는 것이지 전체를 대변하기는 힘들 것 같아요. 그래서 차라리 탑 퍼멘팅, 비어라고 불러주는 게 훨씬 더 상면 발효 맥주를 의미하는 것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요 상면 발효 맥주는 역사가 한 5,000년 정도 됐습니다. 5,000년 전부터 이런 상면 발효법에 의해서 이런 맥주가 생산됐던 거죠. 이때 사용하는 효모는 뭐 과거에는 이런 미생물에 대한 뭐 지식이 전부 없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전통적으로 균주를 계속해서 사용했겠죠. 그래서 사카로마이세스, 세레비제라는 이러한 효모 균주를 쓴 겁니다. 여러분들이 효모 균주명을 쓸 때는 정자체를 쓰고 밑줄 그어주던가 또는 이렇게 이태릭체로 써야 됩니다. 이태릭체로 써야 되는 이유는 서로의 약속입니다. 과거에는 밑줄 쳤지만 지금 잘 쓰지 않고 전부 다 이태릭체로 쓰는 것이, 이것이 이제 미생물의 이름이라는 것을 나타내기 위해서 이태릭체로 쓰는 것이 맞습니다. 그래서 사카로마이세스 세레비제라는 이러한 균주를 이용해서 전통적으로 이렇게 탑 퍼멘팅을 시키는 방식대로 만들어 온 것이 이제 상면 발효 맥주죠. 빵효모도 사카로마이스 세레비제입니다. 그렇지만은 사카로마이스 세레비제라고 하더라도 균주가 전혀 다를 수 있다는 거죠. 사람 이름을 비유한다면 우리가 유명한 가수가 나훈아라는 가수가 있는데, 이러한 성을 가진 사람이 여러 명이 존재할 수가 있어요. 또 다른 유명한 가수 이미자 씨, 동명이 많다는 거죠. 미생물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처럼 이러한 이름은 같이 쓰지만 그 기능이 다른, 역할이 다른 이러한 균주들이 많기 때문에 사카로마이스 세레비제라고 해서 다 동일한 것은 아니다는 거죠. 여러분들이 맥주의 맛을 보게 되면 다 틀린 이유가 원료가 틀릴 수 있고 발효법이 틀릴 수도 있고 하지만은 그때 사용하는 그 균주가 틀리기 때문에 각각의 특이한 맛을 내는 것으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5,000년 전에는 이 호프를 사용하지 못했습니다. 그때는 호프를 알지를 못했기 때문에 호프를 넣지 않고 맥주를 생산하다가 한 서기 1000년경부터 이제 호프가 등장합니다. 쌉쌀한 맥주 특유의 쌉쌀한 맛을 내면서 독특한 현재 맥주의 독특한 이러한 플레이버를 결정짓는 호프가 이제 1000년 전부터 사용이 된 거죠. 이전의 맥주라고 하는 것은 호프가 들어있지 않는 맥주입니다. 이 사카로마이스 세리비제라는 이러한 맥주 혐오를 쓰게 되면은 이게 이제 20도씨에서 대략적으로 20도씨에서 약 2주간 이제 발효를 시킵니다. 그래서 맥주 발효 과정 중에 윗부분에서 발효가 되고 효모가 맥주 위로 거품처럼 뜬다고 해서 우리가 상면 발효 맥주라고 불러주는 거예요. 20도씨 또는 25도씨 이 사이에서 발효를 시키는 거죠. 발효 온도가 굉장히 높은 걸 알 수 있죠. 상면 발효 맥주의 대표적인 브랜드가 예일이라고 했습니다. 예일. 보통 예일 맥주 하면은 상면 발효 맥주를 우리가 의미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 일반적으로는 탑 퍼멘팅 비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예일 맥주를 표현하는 말이 있는데요. 예일 맥주라고 하는 것은 따뜻한 발효 방법을 사용해서 만들어지는 맥주의 일종이라는 거예요. 비료라는 것은 발효라는 뜻이죠. 그래서 20 내지 25도씨에서 비교적 높은 온도에서 발효시키는 그러한 방식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에 반해서 하면 발효는 약 이제 10도씨에서 이제 발효가 되기 때문에 그에 비해서는 상당히 높은 온도에서 발효되는 맥주의 그 형태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 상면 발효의 특징은 뭐냐면 현재는 이 홉의 사용량이 상당히 많다는 거예요. 일단 라거 맥주의 한 2배 정도를 사용합니다. 그러니까 맥주가 굉장히 진하고 쓴맛이 강한 이러한 특성이 있고, 또 메가를 사용하는 농도도 굉장히 높다는 거예요. 메가 엿기름의 사용 농도가 높은 이러한 특성을 갖게 됩니다. 그러니까 맛이 좀 진하고 강한 이러한 특성을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시중에서 이러한 그 상면 발효 맥주를 접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기네스라는 이러한 브랜드를 본 적이 있을 겁니다. 또는 호가든, 국내에서 볼 수 있는 대표적인 그 상면 발효 맥주의 종류가 이제 기네스라든가 호가든이 현재 팔리고 있습니다.
이 기네스 맥주는 그 아일랜드에서 생산이 되어가지고 전통적인 그 흑맥주 타입입니다. 주 원료를 보리를 쓰는데 보리를 이게 검게 태워서 검게 볶아서 사용을 하기 때문에 짙은 이런 색깔이 나오는 거죠. 그냥 보리를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검게 볶아서 사용하기 때문에 약간 까만 색깔의 이런 흑맥주 형태로 나오는 겁니다. 보리를 써서 만든 거죠. 기네스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그 맥주, 이 캔맥주를 보게 되면, 기네스 캔맥주를 보면 안에 무슨 조그마한 볼 같은 게 들어있습니다. 위젯이라는 플라스틱 조그마한 공이 들어있습니다. 과거에는 이것이 뭐 이물이라고 판단해서 소비자들이 혼동을 일으켰는데 이것은 이제 플라스틱 공이고 이 역할이 뭐 따로 있으니까 넣겠죠. 이 기네스 맥주는 일단 이 상면 발효 맥주의 아주 대표적인 브랜드라고 보시면 됩니다. 우리가 마시고 있는 이런 오비 맥주나 크라운넷, 화이트 맥주와 전혀 다르죠. 색깔이 진하고 쓴맛이 강하고 그 다음에 이런 그 맛 자체가 걸쭉한 맛이 나고 또 알코올 도수가 높고 우리가 마시던 맥주하고는 전혀 다른 그런 맛을 내고 있습니다. 이런 기네스 맥주는 병채 마시는 것보다는 이 잔에 따라서 마시는 게 훨씬 더 부드러운 맛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이 호가든 맥주는 이것은 그 벨기에에서 만들어지는 그 대표적인 상면 발효 맥주에 해당됩니다. 그 벨기에 호가든 지역에서 제조가 돼가지고 전 세계에 판매가 되는데 국내의 경우는 2008년도에 오비 맥주에서 이 벨기에 호가든 본사하고 계약을 해서 현재 국내에 생산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는 이 밀을 씁니다. 밀. 여러분들 맥주 하면은 전부 다 보리를 쓰는 걸로 알고 있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이 메가를 쓰는 건 맞아요. 엿기름. 보리싹에 들어있는 아밀레이스를 이용하는 것은 맞지만 공통된 내용이지만 기네스 같은 경우는 보리에 있는 전분을 이용해서 당화시킨 다음에 맥주를 만드는 것이고 이 호가든 맥주는 밀을 쓰는 거예요. 밀. 물론 당화 공정에서는 메가가 당연히 쓰이겠죠. 그래서 이제 맥주라고 불러주는 겁니다. 메가. 원료는 보리를 쓸 수도 있고 밀도 쓸 수 있고 쌀도 쓸 수가 있고 뭐 여러 가지 전분이 많이 들어있는 곡류를 쓸 수가 있지만 반드시 메가로 당화시키는 공정이 들어가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맥주라고 불러주는 겁니다. 그래서 호가든 상면 발효 맥주는 밀을 쓰는 겁니다. 밀을. 그래서 현재 우리가 마시고 있는 호가든 맥주라고 하는 것은 국내에서 생산이 됐고 그 기술은 이제 벨기에에 있는 호가든 회사에서 제휴받아서 현재 그 생산을 해서 우리가 마시고 있는 맥주 중에 대표적입니다. 이러한 5,000년 이상 된 이 상면 발효 맥주의 산지는 영국입니다. 영국에서 생산됐던 거죠. 그 특징을 보면은 이런 상면 발효 맥주의 특징은 첫 번째 이제 색이 짙다.
하면 발효보다도 색이 굉장히 짙습니다. 첫 번째 조건이. 그 다음에 이제 알코올 도수도 높아요. 세 번째로 약간 투명하지 않고 탁한 그 색을 띠고 있고 또 걸쭉한 맛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그 호배 사용량이 많기 때문에 쓴맛이 강한 이러한 특성을 갖고 있는 맥주가 상면 발효 맥주라고 보시면 됩니다. 하면 발효 맥주에 대해서 설명을 하겠습니다. 이 하면 발효 맥주 하면 우리가 라거라고 불러줍니다. 이 발효 탱크 아래쪽에 효모들이 증식하면서 발효되는 이와 같은 맥주 방식이 하면 발효입니다. 그래서 이제 라거의 정의가 나와 있어요. 라고 하면 발효 맥주라고 하는 것은 낮은 온도, 로우 템퍼리처, 뭐 대략 10도씨, 상면 발효는 뭐 20에서 25도씨가 되는데 하면 발효는 약 10도씨에서 만들어지는 맥주의 형태를 우리가 라거라 합니다. 이것이 이제 하면 발효 맥주죠.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이런 맥주들은 전부 다 하면 발효예요. 우리나라 말하면 카스 맥주, 하이트, 오비 맥주, 뭐 중국에서 만들어지는 칭따오 맥주, 일본에서 만나는 아사히, 삿포로, 하이네켄, 칼스버거, 밀러, 버드와이저, 코로나. 이와 같은 대부분의 맥주는 하면 발효 맥주입니다. 깨끗하고 색깔이 투명하고 부드러운 맛, 즉 황금색을 띠고 있죠. 깨끗한 맛을 보이고 또 부드러운 맛, 투명한 황금색을 일반적으로 다 띱니다. 맥주를 보면. 이거 장점일 수도 있고 단점일 수 있어요. 상면 발효 맥주에 비해서 너무 좀 가볍고 또 싱겁다 하는 느낌을 많이 받습니다. 이 상면 발효 맥주를 마시다가 하면 발효 맥주를 마시면 밋밋한 이런 맛을 나타내게 되는 거죠. 이때 이제 사용하는 균제는 그 상면 발효 방식에는 사카로마이세스 세레비제가 사용되는데 이에 반해서 하면 발효 맥주는 사카로마이세스 칼스버겐시스라는 이런 균주가 사용되는 거죠. 결국은 이러한 균주가 그 발효 탱크 바닥에 얘들이 가라앉아서 발효가 되는 이런 맥주를 우리가 하면 발효 맥주라고 하죠. 이것은 그 19세기 중반부터
생산이 시작된 겁니다. 상면 발효 맥주는 한 5,000년 전부터 만들어진 전통 방식의 맥주였고, 그 당시에는 이 미생물도 몰랐고, 이 저온에서 발효시킬 수 있는 그러한 설비가 없었기 때문에 20에서 25도씨 온도에서 상온에서 만들었던 방식이었던 거죠. 그 후에 이제 이러한 냉장고가 개발되면서 냉장 장치가 이제 개발되면서 5에서 10도 낮은 온도에서 이제 발효시키는 이러한 기술로 접근하게 된 거예요. 이 라거 맥주인 하면 발효를 만들었던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이 상면 발효로 발효시키게 되면 이 과거에는 미생물에 대해서 전혀 전문적인 지식이 없었기 때문에 잘못 발효시키면 다 오염이 돼가지고 먹을 수 없는 거예요. 전체 맥주 생산량의 약 20%만 상품화되고 80%는 버려야 되는 굉장히 비효율적인 그러한 발효를 시켰기 때문에 결국은 19세기 중반에 와서는 좀 더 안정적으로 생산량을 확보할 수 있는 하면 발효 맥주로 갈 수밖에 없었던 거죠. 현재는 전 세계 시장을 보면 하면 발효 맥주가 75%, 상면 발효 맥주가 약 25%의 그 시장 점유율을 갖고 있습니다. 지금은 이 상면 발효 맥주도 미생물을 컨트롤할 수 있는 이런 기술이 있기 때문에 과거처럼 이러한 잘못 만들어지는 맥주는 거의 없습니다. 그래도 사람들이 맥주하면 전부 다 상면 발효 맥주에 대한 이런 접할 수 있는 기회가 적기 때문에 대표적인 브랜드를 보시면 전부 다 하면 발효 맥주예요. 그 사람들은 맥주하면 이런 하면 발효 맥주를 생각하기 때문에 아무리 시장이 더 크겠죠. 전통적으로 마셔왔던 맥주라고 하는 것은 5,000년 역사의 상면 발효 맥주가 맞습니다. 앞으로 개인적인 생각은 이 상면 발효 맥주의 시장이 점점 커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하여튼 간에 이 전통적으로 상면 발효 맥주를 만들다 보면 오염되는 경우가 너무 빈번했기 때문에 부득이 그러한 상품성을 위해서 19세기 중반부터 냉장 장치가 개발되면서부터 낮은 온도에서 그 맥주를 만드는 하면 발효 맥주 방식이 채택이 돼서 이런 많은 시장 점유율을 갖게 되는 거죠. 그래서 보통 온해 10도씨에서 주발효로 7일에서 10일 정도 발효시키고 그 다음에 0도씨에서 한 달 내지 3개월 동안 후발효를 시킵니다. 후발효 시켜서 맑고 깨끗한 맛의 이러한 맥주를 이제 만들어서 판매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국내에서 생산되는 국내 맥주의 경우는 전부 다 라거입니다. 전부 다 하면 발효 맥주를 선택을 한 거죠. 특히 이제 보리를 사용해서 이 메가로 강화시킨 다음에 이 효모가 이용돼 가지고 이제 맥주가 만들어지는데 이 국내 맥주가 좀 향이 적고 일반적으로 싱겁다, 품질이 떨어진다는 얘기를 하는 게 이 보리 대신에 가격이 싼 이 옥수 전분을 사용하기 때문에 대체하기 때문에 풍미가 떨어지는 걸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보리 100%로 만든
맥주보다는 옥수수 성분이 일부 대체되게 되면 아무래도 맛과 향이 떨어지기 때문에 품질에 있어서는 마이너스죠. 가격을 저렴하게 만들 수는 있지만 현재는 국내에도 보리 100%로 만든 이런 맥주가 생산돼서 판매되고 있습니다. 향후에는 일반적 예일 맥주라는 이런 상년 발효 맥주가 좀 더 많은 시장을 가져갈 것으로 예측이 됩니다. 자, 이번에는 그 생맥주와 병맥주에 대해서 설명을 하겠습니다. 생맥주와 병맥주. 우리가 이제 맥주를 생산하고 남으면 이 속에는 살아있는 효모가 들어있습니다. 맥주 효모가 이 속에 살아있습니다. 시스템대로. 그 발효가 끝나고 나면 그대로 판매되는 것이 생맥주예요. 아무런 열 처리하지 않고 판매되는 거죠. 그런데 이게 냉장고에서 하루 이틀 판매를 진행하다 보면 살아있는 이스트가 사멸되는 이런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효모의 먹이라고 하는 것은 당이겠죠. 근데 맥주 속에는 이제는 당이 다 고갈되고 알코올이 남아있어요. 그럼 효모 입장에서는 효모의 먹이가 없기 때문에 결국은 죽게 되는 거예요. 죽게 되면은 효모 균체에 있는 요 단백질 분해 요소가 오토라이시스에 의해서 효모 균체를 이제 분해시키게 되는 거죠. 오토라이시스는 우리가 이제 자기소화, 자가소화라고 불러줍니다. 스스로 살아있는 동안에는 스스로의 그 공격을 하지 않는데 이게 사멸되기 시작하면은 단백질 분해소가 자기 몸을 분해하는 과정. 뭐 젓갈 만들 때 대표적으로 사용되는 것이죠. 사람도 죽게 되면은 살아있는 상태에서는 우리 몸에서 분비하는 단백질 분해소가 우리 몸을 공격하지 않는데 죽게 되면 우리 몸에 존재했던 이런 단백질 분해소가 우리 몸을 분해시키는 거죠. 이걸 오토라이시스라고 합니다. 오토라이시스가 이루어지면은 혼탁해지는 거죠. 단백질이 분해돼가지고 혼탁해지고 맛이 떨어지는 거죠. 그래서 생맥주는 짧은 시간 내에 마셔야 되는 그런 단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생맥주에서 히팅을 해버리면 살균을 해버리면 효모가 사멸되는데 얘는 열에 의한 사멸이기 때문에 즉시 죽습니다. 죽고 이 속에 있는 단백질 분해 요소가 불활성화 되겠죠. 오토라이시스를 막는 겁니다. 사멸시키는. 여기서 사멸되는 것은 먹이가 없어서 죽게 되는 것이죠. 사멸되면 오토라이시스가 일어나서 맥주의 맛을 떨어뜨리게 되는데 열을 가해서 사멸시키게 되면 효모가 사멸되는 동시에 단백질 분해 요소가 불활성화되기 때문에 오토라이시스는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만들어진 맥주가 병맥주죠. 히팅을 통해서 결국은 단백질 분해 요소를 불활성화시키게 되면 더 이상의 오토라이시스는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상온에 보관해도 품질 변화가 없는 거죠. 그래서 현재 만들어지는 병맥주, 생맥주는 열처리해서 저온에서 이러한 히팅을 함으로써 저장성을 높인 거죠.
그러다가 현재는 이런 그 세라믹 필터로 맥주에 있는, 생맥주에 있는 효모를 이렇게 여과를 통해서, 필터레이션을 통해서 제거하는 방식을, 이제 비열척이 맥주로 현재는 대부분 만들고 있습니다. 비열척 맥주로. 그 생맥주냐 백맥주냐는 그 차이점은, 생맥주 속에는 발효에 관여했던 맥주 효모가 살아있는 맥주 효모가 들어있는 것이고, 이 병맥주에는 두 가지 타입이 있죠. 열체를 통해서 사멸시킨 이러한 맥주 효모가 들어있거나, 아니면 필터레이션을 통해서, 여과를 통해서 그 맥주 효모를 제거시킨 이런 비열체 맥주 두 가지가 존재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교재 373페이지를 보시면 식초에 대해서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식초의 그 정의를 보게 되면, 식초라는 것은 신맛을 내는 이런 조미료죠. 신맛을 내는 대표적인 조미료의 일종입니다. 그래서 보통 그 4 내지 7%의 이 초산을 주성분으로 하는 산성 조미료입니다. 이 초산이 존재하기 때문에 이제 신맛을 내게 되는데, 그 원료를 보게 되면 뭐 사과도 있고, 감도 있고, 또 현미식초도 있고, 현미도 있고, 뭐 쌀도 있을 수 있고, 찹쌀도 있을 수 있습니다. 포도식초도 존재하죠. 즉 과실을 이용해서 식초를 만들 수도 있고, 현미나 쌀, 찹쌀 이런 그 곡류를 통해서 만든 식초도 존재하죠. 여러분들 시중에 보면 사과식초, 감식초, 포도식초, 현미식초, 메가식초, 뭐 쌀식초 여러 가지 종류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식초를, 즉 우리가 이제 그 식초하면 두 가지로 나옵니다. 양조, 이제 발효 식초가 있죠. 미생물을, 즉 초산균을 이용해서 만들어진 이러한 식초가 있고, 여러분들 빙초산이라고 들어봤죠. 보통 뭐 화학식초라고 불러주는 이런 빙초산이 현재 생산돼서 팔리고 있습니다. 일단은 먼저 양조식초에 대해서 설명하겠습니다. 여기 사과식초, 감식초, 포도식초, 현미식초, 메가식초 이런 것들은 전부 다 발효식초, 양조식초라고 불러줍니다. 그럼 식초를 만드는 원료가 있겠죠. 식초를 만들기 위해서는 뭐가 있어야 되냐면 술이 있어야 됩니다. 술의 주성분이 에탄올이죠. 이러한 술을 이용해서 식초를 만들어야 됩니다. 식초의 주성분은 아세틱액시드예요. 초산이죠. 술이 있어야지만 식초가 만들어지는 거죠. 술 없이는 식초가 안 만들어져요. 여러분도 막걸리에다가 이러한 초산을 만들 수 있는, 식초를 만들 수 있는 초산균을 접종시킨다든가, 아니면 뭐 자연 발생적으로 이제 접종이 되면 이 막걸리에서 이 막걸리 식초가 만들어집니다.
이런 막걸리 사다가 가만히 놔두면 식초가 만들어져요. 즉 술이 있어야지만 이게 식초를 만들 수 있구나. 즉 술이 있어야지만 여기에 초산균이 관여해서 그 식초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초산균은 세균의 일종이고, 여기에 여러분들 요 밑에 보시면 그 초산균의 대표적인 균주인 아세토박터, 아세티라는 이런 균주 사진이 들어가게 됩니다. 아세토박터 아세티라는 이러한 균주를 사용해서 식초가 만들어집니다. 반드시 술이 있어야지만 식초가 만들어지는 거죠. 즉 초산균이 이용할 수 있는 배지는 에탄올이라는 거예요. 술이 있어야지만 식초가 만들어지는 거죠. 그럼 술을 만들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지난 시간에도 얘기했죠. 이런 과실을 이용해서, 즉 과실 속에 있는 슈가를 이용해서 효모가 술이 만들어져서 이용되는 거죠. 그러니까 사과, 감, 포도로 식초를 만들기 위해서 먼저 알코올 발효 공정을 거쳐야 됩니다. 먼저 술을 만든 다음에 여기에 초산균을 접종시켜서 식초가 만들어지는 거죠. 그런데 현미라든가 쌀이라든가 찹쌀이라든가 메가를 쓰게 되면, 즉 전분이 주성분인 이런 곡류를 쓰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먼저 이런 당화 공정을 거쳐야 되겠죠. 당으로 바꿔주는 공정을 거치는데, 맥주의 경우는 메가 속에 있는 아밀레이스 쓰는 거고, 막걸리와 같은 탁주, 약주 같은 경우는 누룩 속에 들어있는 누룩국파기가 분비한 아밀레이스 써서 전분을 당으로 바꿔주는 과정을 거치게 되는 겁니다. 과실이든 곡류든 간에 일단 술을 만들고 나서 여기에 초산균이 번식을 해서 이제 식초가 만들어지는 겁니다. 이때 초산균은 반드시 산소가 있어야 돼요. 이 산소가 없이는 식초를 못 만들어요. 술 만들 때는 산소가 없어야 된다고 그랬죠. 혐기적인 조건에서 발효를 시켜야지만 효모가, 여기입니다, 여기. 효모가 당을 이용해서 술을 만들 때 산소가 공급돼서는 안 됩니다. 그 혐기적인 조건 하에서 술을 만들고, 이러한 초산균을 이용해서 식초 만들 때는 산소를 충분히 공급해줘야지만 식초가 만들어지는 거죠. 지금 에탄올 보게 되면, 에탄올은 것은 탄소 두 분자에 이렇게 수산기가 붙어 있어요. 뒤에 OH가 붙어 있는 것은, 이것은 알코올을 의미해요. 메탄올은 CH3OH죠. 이건 메탄올이고, 이건 에탄올입니다. 전부 다 수산기가 붙어 있으면 알코올을 의미해요. 이런 메탄올에 이렇게 산소가 달라붙어서 이 역할을 초산균이 이러한 과정을 거치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런 초산균이 결국은 술 속에 있는 에탄올을 이용해서 이렇게 초산이 만들어지죠. 물 한 분자와 초산이 만들어집니다. COOH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나중에 해결되면 이렇게 수소이온을 낼 수 있기 때문에 산으로 작용하는 겁니다. 산으로 수소이온을 낼 수 있기 때문에 그게 초산이 만들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식초의 주성분은 초산인 거죠.
식도라고 하는 것은 이 초산을 주성분으로 한 산성 조미료로서 이제 초산이 이제 주성분이죠, 당연히. 이게 주성분이고, 이런 과실과 곡류 속에는 뭐 여러 가지 뭐 다른 뭐 유기산도 들어있을 수 있고, 또 일부 단맛을 내는 당류가 존재하기도 하고, 또 아미노산도 존재하기도 하고, 또 방향 성분인 이런 에스테르도 존재하기 때문에 이러한 원료에 따라서 신맛 이외에 여러 가지 플레이버가 존재하는 거죠. 그래서 사과식초, 감식초, 포도식초, 그 다음에 뭐 현미식초, 메가식초에 따라서 독특한 이런 플레이버를 결정하기 때문에 단지 신맛만 존재하는 것은 아니다는 거죠. 우리가 이제 보통 화학적으로 이 산성이냐 알칼리냐를 우리가 따질 때는 이 수소이온 농도에 관련해서 결정을 하게 됩니다. 보통 이제 pH 미터를 가지고 pH를 측정하겠죠. pH라고 하는 것은 소문자 P자를 쓰고 이제 대문자 H자를 쓰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마이너스 로그 수소이온 농도에 반별하게 되는 거죠. pH라는 말은 뭐 이것이 뭐의 약자라는 것은 명확하지 않습니다. 일반적으로 파워 오브 하이드로겐으로 생각하는 것이 이제 좀 타당성이 있지 않나 싶어요. 하이드로겐의 농도, 또 하이드로겐의 어떤 정도에 따라서 표시하는 것이 이제 pH다. 보여주고, 과거에는 pH를 P자를 대문자로 쓰고 H를 이렇게 아래첨자로 썼습니다. pH를. 현재는 P는 소문자, H는 대문자로 표시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이렇게 쓰는 사람도 있고 pH라고 쓰는 사람도 있고, 또는 pH라고 다 맞다고 보여지는데 pH는 이렇게 쓰는 것이 현재는 가장 일반적인 표시 방법이죠. 그럼 수소 농도를 보게 되면 0.1이 있을 수도 있고 0.01이 있을 수 있고 0.001이 있을 수가 있죠. 이것은 10의 마이너스 1승이고 얘는 10의 마이너스 2승이고 얘는 10의 마이너스 3승이 되겠죠. 10분의 1씩 감소하는 겁니다. 수농도가 0.1일 때, 0.01일 때, 0.001일 때 보면 pH는 어떻게 됩니까? 일단 대입을 해버리면 수농도를 10의 마이너스 1승 대입해버리면 1이 되는 거죠. pH는 1이 되는 거고 pH는 2가 되는 거고 pH는 3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pH 7의 중성이죠. pH가 14까지 있는 거죠. 여기는 알칼리성이 되는 것이고 이쪽은 이제 산성이 되는 거죠. 그래서 수소이온 농도라고 하는 것은 화학적으로 산성이냐 알칼리성이냐는 거죠. 식초 같은 경우는 당연히 화학적으로 본다면 산성입니다. 이렇게 초산이 해리가 되면 이렇게 수소이온 농도를 내기 때문에 산성을 화학적으로 보면 당연히 산성이겠죠. 식초라고 하는 것은. 근데 우리가 이제 보통 이 산성식품과
이 알칼리성 식품으로 또 나누는 방식이 있습니다. 산성 식품과 알칼리성 식품. 이건 pH를 재는 게 아닙니다. 화학적으로 산성이냐 알칼리성이냐 할 때는 수소이온 농도 가지고 pH를 측정해서 결국은 산성이냐 알칼리성이냐를 나타내고, 식품의 산성 식품과 알칼리성 식품이라고 하는 또 다른 그런 정의를 내려야 됩니다. 그 식품을 태우는 거죠. 식품을 약 600도씨에서 태웁니다. 즉 보통 회화시킨다고 하죠. 태우게 되면 이제 재만 남죠. 배씨가 남는 겁니다. 유기물들은 다 태워서 없어지고 남는 것은 질 속에 뭐가 남습니까? 무기물만 남습니다. 유기물은 다 태워서 날아가고, 유기물이라는 것은 이 탄소를 갖고 있는 물질을 얘기하는 거고, 탄소가 없는 것들은 다 무기물이라고 전에 설명을 했습니다. 이 무기물이 남는데, 즉 재 속의 주성분이 무기물이에요. 애쉬죠, 애쉬. 여기에는 원소만 남습니다. 원소. 예, 산성 식품과 알칼리성 식품. 그러니까 600도씨에서 이제 식품을 태우게 되면 이제 재만 남고, 이 재 속에 그 남는 성분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원소만 남는 거예요. 그 원소는 두 가지로 우리가 구분할 수가 있어요. 산성 원소가 있고, 그 알칼리성 원소, 두 가지로 나눠지는 거죠. 이 산성 원소는 이제 비금속 원소입니다. 또 마이너스 차지이기 때문에 음이온 원소라고 불러줍니다. 이것들을 보게 되면 같은 말이죠. 산성 원소, 비금속 원소, 음이온 같은 말입니다. 인이라든가 황이라든가 염소라든가 플로라이드, 이 마이너스 차지를 띠고 있는 이런 원소를 우리가 산성 원소, 비금속 원소, 음이온 원소라고 부르죠. 반대로 이런 칼슘이라든가 마그네슘, 철, 칼륨, 망간, 구리와 같은 것들은 전부 다 금속 원소예요. 전부 다 플러스 차지를 띠기 때문에 우리가 양이온 원소라고 합니다. 어떠한 특정 식품을 600도씨 이상 온도에서 태워가지고 남는 질 속에 이러한 산소 원소와 알칼리 원소로 그 비율을 보고 결정하는 거예요. 합이 100이라면 어느 쪽이 더 많은가를 가지고 산성 식품이다, 알칼리성 식품이다를 우리가 나누게 되는 겁니다. 이 알칼리성 식품은 보통 이제 과실, 채소, 해조류가 이제 대표적인 이런 알칼리성 원소를 많이 갖고 있는 알칼리성 식품에 해당되고, 이 곡류라든가 소류라든가 또 육류, 생선류 이런 경우는 대부분 산성 원소가 많기 때문에 산성 식품에 해당됩니다. 분류는 그런 거죠. 태워서 남는 이 원소 가지고 어느 쪽이 더 많은가를 가지고 우리가 알칼리성 식품이다 또는 산성 식품이다 나눠지는데, 얘는 큰 의미가 없습니다. 우리 인체는 이런 그 산성 원소, 알칼리성 원소에 따라서 변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나눠진다는 것 뿐이지 큰 의미는 없을 것으로 보여지고, 화학적으로 산성이냐 알칼리성이냐고 하는 것은
그 pH 미터를 측정해서 그 화학적으로 산성이냐 알칼리성이냐를 나누는 거죠. 그래서 식초 같은 경우는 화학적으로 보면은 얘는 산성이기 때문에 산성이죠, 화학적으로. 그렇지만 식초를 태워서 남는 재 속에는 이 초산이라고 하는 것은 유기물이기 때문에 태워버리면 이건 없어집니다. 그렇지만 사과라든가 감이라든가 포도 속에 들어있는 이러한 미네랄이 있겠죠. 원소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쌀, 보리, 뭐 이러한 어떤 육류 속에 들어있는 이러한 미네랄이 결국은 산소 원소가 많으냐, 알칼리성 원소가 많으냐는 거죠. 결국은 이런 것들이 결국은 무기질이죠, 무기질. 유기물은 다 사라지고 이것을 우리가 미네랄이라고 부르는 거죠. 같은 말입니다. 무기질, 미네랄, 원소 같은 말이죠. 그러니까 식초는 태우고 남은 그 주로 만드는 성분이 뭡니까? 그 사과라든가 포도, 감으로 만들기 때문에 이것은 알칼리성 식품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물론 현미식초는 화학적 산성이지만 아마 그 산성식품에 해당될 것으로 보여져요. 식초도 종류에 따라서. 네, 식초의 그 역할. 우리가 이제 식초를 가공식품을 만든다든가 또는 조리할 때 많이 쓰는데 식초의 가장 주된 역할은 뭐겠습니까? 일단은 산미, 즉 신맛을 제공한다는 것이 가장 큰 역할이겠죠. 새콤한 맛을 주기 위해서 식초를 쓰는 겁니다. 두 번째는 얘가 이제 살균제 역할을 하고 있어요. 김밥이라든가 이제 초밥을 만들 때 여기다가 우리가 이제 식초를 사용합니다. 이 식초를 사용해야지만 저장성을 확보할 수 있기 때문에 신맛을 주는 목적보다는 김밥, 초밥은 이러한 미생물의 번식을 억제하기 위해서 쓰는 겁니다. 우리가 이제 그 식품의 부패에 관여하는 식품 미생물을 보게 되면 세 가지죠. 곰팡이도 있고, 효모도 있고, 세균도 있겠죠. 김밥, 초밥 같은 경우에는 그 유통기한이 불과 하루가 안 됩니다. 하루 미만으로 설정을 해야 되겠죠. 아침에 김밥을 만들게 되면 당일날 소비가 돼야지 다음날까지 유통기한을 설정해서 먹는다는 것은 상당히 불안한 상태입니다. 요 김밥이나 초밥을 이 냉장 보관하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전분이 노화가 일어나기 때문에 딱딱해서 먹을 수가 없어요. 그 냉장 보관을 못하기 때문에 그날 만들어서 그날 소비하는 것이 맞습니다. 아침에 이제 김밥을 만들게 되면 그날 점심이나 저녁 때 먹게 되면 이 미생물이 번식해서 식중독을 일으킬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패를 일으키는 이러한 식품 미생물의 번식을 억제해야 되는데 억제할 방법이 마땅치 않은 거예요. 냉장을 시키면은 밥 속에 있는 전분이 노화돼 딱딱해지는 이런 현상이 벌어지기 때문에 냉장 방법을 선택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미생물의
그 증식 속도를 일단 살피게 되는 겁니다. 이 증식 속도를 보게 되면 세균이 가장 빠르죠. 두 번째 효모, 세 번째가 곰팡인데, 이 곰팡이나 효모 같은 경우는 세균에 비해서 증식 속도가 느리기 때문에 이것은 크게 문제 안 됩니다. 당일 소비하는 경우에는 세균이 가장 문제가 되기 때문에 이 세균의 증식을 억제하기 위한 가장 좋은 방법이 pH를 4.0 이하로 조절하는 방법이에요. pH를 낮춰버리게 되면 세균이 잘 못 자랍니다. 그래서 김밥이나 초밥 만들 때는 부득이 이 식초를 사용하게 되는 거죠. 식초를 사용해서 김밥을 싸게 되면 pH가 떨어지기 때문에 세균 증식을 막아주는 거죠. 곰팡이나 효모는 pH가 낮아도 증식 여부와 관계가 없어요. 다만 곰팡이나 효모는 증식 속도가 상당히 느리기 때문에 당일 소비하는 김밥이나 초밥에는 큰 영향을 안 미친다고 간주를 하고, 훨씬 증식 속도가 빠른 세균의 증식을 억제하기 위한 하나의 방법으로 이런 식초를 김밥이나 초밥을 만들 때 쓰는 거죠. 우리가 이제 그 식초를 만들 때 술 가지고 이렇게 식초를 만든다고 했죠. 이제 술의 주성분은 에탄올이죠. 식초의 주성분은 초산, 아세틱 액시드가 되는 겁니다. 즉 술만 있으면 식초를 만들 수가 있어요. 이때 이제 초산균, 아세토바터, 아세티 같은 대표적인 이런 초산균이 산소가 충분히 공급되는 조건 하에서 술 속에 있는 에탄올을 식초로 이렇게 발효시키는 과정에서 만드는 역할을 하는 거죠. 그럼 에탄올 함량을 내가 7%를, 술의 에탄올 함량이 7%라면 같은 동량으로 식초의 초산 함량이 7%가 만들어지는 겁니다. 같은 동량으로 만들어져요. 에탄올에 산소가 이용이 되어갖고 초산균이 초산과 물 한 분자를 만든다고 했죠. 그래서 에탄올 한 분자가 이용돼서 초산 한 분자가 만들어요. 같은 동량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알코올 함량이 7%인 이 술을 가지고 초산균으로 발효시키면 같은 함량의 7%의 초산 함량의 식초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동량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보통 한 6 내지 7%에 해당되는 알코올 함량을 가진 술을 가지고 식초를 만드는 거죠. 그럼 6 내지 7%에 해당되는 식초가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럼 술은 어떻게 되느냐? 이 당이 존재하면 이런 효모가 산소가 없는 조건 하에서 이렇게 술을 만들죠. 즉 에탄올을 만들게 됩니다. 이때 당분 함량이 12%인 이런 당을 쓰게 되면 술은 절반, 6%가 만들어져요. 알코올 함량, 술 만들 때 알코올 함량은 당의 함량에 따라서 결정되는 거예요. 그래서 당분 함량이 약 12%인 이런 당액을 사용해서 술을 만들게 되면 그 절반인 6%의 알코올 함량을 갖게 되는 술이 만들어지는 것이고, 이와 같은 술을 가지고 식초를 만들게 되면 초산 함량이
6%가 되는 이와 같은 식초가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 앞에서 그 맥주 발효 공법에 대해서 설명한 다음에 그 위스키와 브랜드에 대해 설명을 했어야 되는데 누락이 됐습니다. 다시 돌아가서 위스키와 브랜디에 대해서 설명을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술의 분류를 할 때 이 발효주, 양조주와 이러한 증류주, 또 제제주, 이걸 혼성주라고 하죠. 으로 나눠진다고 했습니다. 이것은 뭐 와인이라든가 막걸리라든가 약주라든가 맥주와 같이 발효시킨 술을 얘기하는 거고, 이러한 발효주를 그 증류해서 만든 증류주를 설명을 하겠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이제 위스키와 브랜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소주 이런 것들이 있고, 이 위스키라고 하는 것은 이러한 양조주를 만든 다음에 증류시켜서 알코올 함량을 높인 술을 얘기합니다. 둘 다 위스키나 브랜디는 똑같이 증류주의 대표적인 술인데 원료가 틀린 거예요. 얘는 위스키 같은 경우는 곡류로 만듭니다. 곡류. 브랜드는 과실을 만들어요. 단 발효주로 발효시킨 다음에 증류한 술이냐, 아니면 복발효주인 이 원료를 곡류를 썼냐에 따라 달라지는 거죠. 그래서 이제 위스키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이제 몰트 위스키, 이제 보리를 만든 이러한 위스키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그레인 위스키, 옥수수나 밀을 사용해서 만든 그레인 위스키가 있고, 이제 브랜디드라고 해서 이러한 그 몰트와 그레인을 함께 써서 만든 이런 위스키가 존재하는 거죠. 그래서 위스키라고 하는 것은 몰트 위스키, 그레인 위스키, 브랜디드 위스키로 나눠집니다. 대부분 이러한 그 몰트 위스키하고 그레인 위스키를 만든 다음에 이걸 섞는 겁니다. 여러 가지 섞어가지고 만든 술이 브랜디드 위스키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발렌타인, 조니 워커, 시바스 리갈, 로얄 살루트, 임페리얼, 윈저, 이러한 위스키, 대표적인 위스키라고 하는 것은 몰트 위스키, 그레인 위스키가 아니고 몰트 위스키 여러 가지 종류, 그레인 위스키 여러 가지 종류를 섞어서 만든 브랜디드 위스키에 해당됩니다. 브랜디라고 하는 것은 과실을 가지고 발효시킨 이런 양조주를 증류한 술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보통 포도라든가 사과, 체리 이러한 그 과실을 이용해서 발효시킨 다음에 증류를 통해서 만든 증류주가 브랜디죠. 그러니까 위스키나 브랜디냐는 곡류로 만들어서 당화 공정을 거치고 알코올 발효를 거친 이러한 양조주로 만든 술이냐,
과실 갖고 만든 술이냐에 따라서 나누는 것 뿐이죠. 이 꼬냑이라고 하는 것은 이건 프랑스 꼬냑 지방에서 생산되는 대표적인 브랜디가 꼬냑이에요. 그래서 지금 꼬냑 하면은 브랜디를 연상하게 되는데 꼬냑은 브랜디의 한 종류죠. 그래서 위스키, 브랜디, 그다음 우리나라 소주 같은 경우 전부 다 이제 증류시킨 술을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마시는 소주를 보통 희석식 소주라고 불러주죠. 이것은 95% 주정을 만듭니다. 이렇게 발효를 시켜가지고 95% 주정을 만든 다음에 여기다 물을 섞어서 물로 희석시킨 소주라고 해서 희석 소주인데 우리가 마시고 있는 한국의 소주는 전부 다 95% 주정으로 만든 이런 원료에다가 물을 집어넣고 희석한 거예요. 그러니까 물이 많이 들어가면 그만큼 알코올 도수 함량이 낮은 거죠. 그러다 보니까 특별한 향이나 맛이 없기 때문에 여기다가 단맛을 내는 이러한 감미료 첨가도 하고 또 일부 맛을 조정하기 위해서 그 식품 첨가물이 들어가서 만들어진 희석 소주가 대표적으로 많이 팔리고 있습니다. 이제 오늘 수업은 맥주의 생산 방식에 대해 설명을 했고 이어서 식초를 생산하고 빙초산에 대한 설명을 다 마쳤습니다. 수업 듣느라고 고생들 많았습니다. 다음 주에 만나서 수업을 또 하도록 하겠습니다.